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제 부족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그 기자님의 참 좋은 그 강연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국부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그분들을 얼마나 참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어, 이제 제가 기자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안에 좀 오랫동안 또 품고 있던, 그러면서도 계속 고민하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게 떠올랐는데 뭐였냐면, 어, 우리가 이분들을 참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예, 동시에 이제 이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이 있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한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명과 암을 같이 이해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두운 면모를 너무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거짓을 섞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은 면만 또 우리가 이야기해서 예, 그런 나쁜 면을 묻을 때도 있는데, 예. 그렇다면 기자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근현대사를 공부해 오시면서 그런 명과 암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그래서 그 한 인물을 어떻게 잘 이해해 오셨는지, 그런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주영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 일본의 그 사례들을 참 많이 봤어요. 일본에서도 뭐 우리랑 똑같이 이런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어느 한 인간, 인간이라는 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 선하고 100, 뭐 그 0% 악으로 이루어진 인간이 있나요? 그런 이론상으로만 존재하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뭐 선이 60%고 악이 40%다 이러면 이거 대단한 인간이죠.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51대 49 정도 뭐 이런 거 아닌가? 좀 뭐 악랄한 인간 그래도 뭐 악랄한 거 한 그 뭐 60% 그래도 뭐 이 악한 중에도 뭐 선한 면모가 있고 뭐 이런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그 이 한 인물을 연구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한 인간이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하면서 쭉 업적을 쌓아갔는데 그 모든 총합의 업적이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했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했느냐 이런 관점으로 한 인간의 그 삶을 조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한 인간이 있는데 어느 한 인간의 아주 이 더럽고 추악한 면모만 뽑아가지고 이거를 그 확대재생산하면 이 사람의 이 인생에서 우리가 도움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뭐 문제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이런 부분은 참 귀감이 된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참 배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 사람의 장점을 뽑아가지고 계속 국민들에게 확산을 시키면은 뭐 남는 거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어떤 한 인간을 평가하는 이런 그 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참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나는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세상에 그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성과를 내고 업적을 이룬 사람의 그 업적을 야 이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낸 이런 걸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어떤 성공의 이 DNA를 계속 확대 재생산시키는 작업을 하면 그 사회는 발전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거만 뽑아가지고 지금 계속 확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 일 중에 뭐 이승만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분도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게 물리적으로 너무 늦은 나이에 대통령에 오르신 거예요. 70 몇 살에 대통령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평균적인 이 소위 말하는 수명으로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은 70 몇 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리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던 시기에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노화로 인한 판단력 저하, 이런 게 그 임기 말에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막 그 업적을 쌓은 걸 보면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대단한 면모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일생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러한 업적을 쌓은 훌륭한 점을 우리가 공유를 시켜서 모두 성공의 DNA를 나눠 가져가지고 계속 성공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면, 나쁜 면, 더러운 면만 보아가지고 모두가 다 더러운 쪽으로 가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는 거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일본은 성공의 DNA를 추출해가지고 확산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그 반대 길을 가고 있다. 특히 이 좌파들이 더 심하다.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철학적 관점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뭐 관점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월 유신을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반대하고, 고속도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깽판 치고, 뭐 포항제철 하겠다 그러면 뭐 난리 부르스를 쳐서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난 이제 뭐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속도로 안 하고 포항제철 안 하고 그랬으면 지금쯤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발전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이것들 다 감옥에 잡아놓으면 더 이 치사가 돼서 올 테니까 잡아다가 좀 들고 패기도 하고, 또 무슨 대학 다니던 사람들은 전력도 시키고 하면서 정적을 양산하니까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저놈은 독재자고 저놈은 인권 탄압가야 라는 비판을 받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쁜 것만 계속 우리가 얘기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우리가 공유를 시킬 거냐, 어느 쪽이 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좀 세상을 넓게 보면 계속 잘하고 성공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고 또 공유를 시키면 우리도 성공의 길로 가자라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이름을 알아가면 맨날 무슨 독재의 나라고 인권 탄압의 나라고 이런 걸로 점철된 걸로만 생각을 하는 이 퇴보의 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머리가 좀 많이 맑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그런 사업가적인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문화가 학교에서부터 많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참 부러웠는데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더 그런 어른들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안에서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조성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더 긍정적인 면과 도전의식을 계속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교육에서부터 실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네. 아까 첫 번째 앞에 강의에서 이제 6.25 전쟁이 아니었다면 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시작한 건국의 네. 어떤 굉장한 추진력을 받아서 빠르게 한강 기적을 10년 전부터 달성을 하지 않았을까, 네. 좀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학자적인 아쉬움이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사실 결과론적인 또 어떤 희망회로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25 전쟁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진짜 근대 국가가 될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나라를 지키는 그 싸움을 처음 해본 거잖아요. 내 국가에서 내가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으로서 한번 투쟁해본 엄청난 역사이고, 그리고 또 전쟁 이후에는 모두가 다 제로에서 시작해야 하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으쌰으쌰 해보고 함께 단결해가지고 나라를 정말 일으켜본 또 역사였고, 그게 아까 말씀한 성공신화에 대한 또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전쟁이 없었다고 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모른 채로 더 크게 힘든 휘청휘청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자님 생각을 한번 또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유신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이제 제한 없는 권력이 이제 토대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중화공업에 이제 완전히 이제 올인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신 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처럼 차라리 선거제도를 당당하게 이용해서 계속해서 연임을 국민적 지지를 받아가면서 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하셨으면은 어땠을까라는 또 역사적인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박정희 대통령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당시에 이 삼공화국 헌법이 그 중임제로 돼 있어서 원래 2번만 하고 이제 그만두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삼선개헌이라는 무리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세력이, 야당도 물론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여당 내에 김종필 세력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다음은 자기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뭐 푸틴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는요, 푸틴이 저기 공산주의 국가고 진짜 독재 국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삼선개헌을 하는데도 그렇게 무리수를 많이 둬가지고 심각했는데, 그거 뭐 계속 계속 해먹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이 나중에 소위 말하는 이 십자가에 매달릴 걸 각오하고 10월 유신이라는 어떤 소위 말하는 이 폭탄 선언이나 마찬가지의 이 심각한 정변에 준하는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6.25의 성격에 관해서는 재현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100% 동감을 해요. 그런데 동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6.25를 통해서 엄청난 걸 많이 얻었거든요. 우리는 맨날 6.25 그러면은 그냥 동족상잔의 비극에 무슨 물질적인 피해, 인적 피해, 막 이 6.25가 준 슬픈 거 이런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데, 사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6.25가 없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도 없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한국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정근대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이 계급 갈등이에요. 양반과 쌍놈, 이게 같은 인간이었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또 그 당시에 이 농촌에 가면은 전부 이 머슴들이 있었어요. 머슴이 뭐예요? 그게 옛날 노비의 이름만 바뀐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6.25를 통해 가지고 이민군이 밀고 내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또 유엔군이 상륙을 해서 또 해가지고 롤러를 타고 쫙 밀고 압록강 두만강 입구까지 갔다가, 또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또 쫙 밀려가지고 37도선까지 밀리고 하면서 그냥 전 국민들이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그러면서 양반구조, 전통적인 이런 계급 신분구조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6.25라는 과정을 안 거쳤으면요, 아직도 우리는 이 계급 갈등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6.25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됐고,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6.25,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이 일어나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6.25를 맞았는데, 6.25가 일어날 때만 해도, 야,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저 국민이야. 근데 국민이 뭔지, 애국심이 뭔지 아무것도 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그 인민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막 점령 치하에서 뭘 한다고 하면서 뭐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러면서 야, 나라를 잃으면은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이 경험을 하면서 애국심이 뭔지, 우리가 국가를 왜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이 소중한 목숨까지를 바쳐야 되는구나라는 아주 뼈아픈 근대 국민으로서의 재탄생을 하는 기회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뭐 모든 걸 다 따져봐도 피해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6.25를 거치지 않았다면 한국도 이 대만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뭐 어떤 면에서 뭐 굉장히 뭐 순탄하게 이제 발전을 했듯이 우리도 전쟁만 없었으면 우리 나름의 뭔가 뭐 이렇게 자본도 좀 축적을 하고 뭐 하고 뭐 하는 이런 체계적인 이 발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모든 것은 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이런 훈련을 하시면서 사회라는 게 이게 리트머스 시험도 돼가지고 이러면 정말 선한 놈, 이러면 악당, 이런 거는 없다 이거죠. 그게 너무 인간사다. 너무 감사합니다. 입체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네, 어꼬님. 네, 선생님, 저 강의 잘 들었는데요. 보니까 네. 이제 지도자분들이 예. 뭐 이승만 선생님이든 아니면 박정희 선생님이든 지도자 역할을 하시면서 예. 각기 그 전문가 역할을 하실 분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후배 지도자 양성을 리더의 역할을 할 사람에 대한 예. 어떤 뭐 시스템이라든지 예. 뭐 이런 노력이라든지 아니 고민 같은 거를 왜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혹시 했으면은 그런 사실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연스럽게 계속 장기 집권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장기 목표를 이렇게 성취해 나갈 수 있잖아요. 예. 미국처럼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고민은 없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뭐 그런 부분이 항상 참 아쉬움으로 남죠. 그런데 한번 역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제 제가 사료를 통해서 발견한 것만 7차례 이 미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제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을 계속 반대를 하니까 에버레디 플레이라는 거를 가동을 해가지고 이승만을 시각시키고 뭘 하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1952년에 부산에서 정치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랬었고, 하여간 제가 사료로 찾아낸 것만 7번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를 안 하느냐. 미국 정부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승만을 제거한 다음에 이 정도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한국에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승만을 제거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가지고 완전히 리더십이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이 북한한테 대한민국을 그냥 넘겨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할 수 없다. 이승만을 조금 마일드하게 유화를 시켜서 이승만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 레포트가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상황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승만 박사가 1905년에 밀사로 그 미국을 가가지고 밀사 역할은 잘 성공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공부를 하죠.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해, 하버드에서 석사를 해,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해. 아마 당대의 미국인 중에서도 이승만과 같이 최고급 교육을 아이비리그 3개 대학을 주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한 국제정치경제학 박사는 미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아이비리그가 낳은 세계 최고의 인재다,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경제의 질이라든지 외교의 질이라든지 국가 운영의 질이 그 정도나 있었던 것이지, 그냥 이승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정도 세계 정세를 잘 읽고 미국이 그 이승만의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미국과 아주 고난도의 협상을 벌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4선 대통령 성공한 다음에 그 부정선거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4.19로 나가죠. 그 다음으로 들어선 장면 정부가 제대로 했으면, 야, 이제 한국도 이거 뭐 좀 제대로 된 리더십이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했을 텐데, 장면이 그 들어선 다음에 정말 확고부동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습니까? 끝없는 혼란만 계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왔을 때 박정희의 5.16이 성공을 한 게 박정희의 무력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5.16이 일어났을 때 전 국민이 야, 드디어 올 게 왔다. 점점 장면 저 정도의 리더십 가지고 대한민국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 야, 군인들 보니까 박력 있고 야, 뭔가 좀 새로운 면모가 있네. 야, 그래도 뭔가 기대할 만하지 않느냐. 그리고 모두가 다 이 5.16을 전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럼 박정희는 또 어떤 리더십이냐? 박정희라는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대구사범을 나왔습니다. 그 당시 대구사범은 정말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 만주 군관학교를 갔어요. 만주국 사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성적 우수자로 뽑혀가지고 일본 육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해방이 된 다음에 한국으로 와가지고 또 오늘날 한국 그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고 하는 조선경비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는 3개국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분이 원래는 이제 보병병과였는데 보병에서 포병으로 이 전과를 하면서 미국의 이 포병학교 유학을 다녀옵니다. 미국 유학생 출신이에요. 그래서 박정희의 리더십이 저렇게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일본 육사가 낳은 리더십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육사에서 배운 그대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이 국가의 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박정희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잡으면은 과연 그런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겠느냐?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물론 이제 그 1987년 이후에 이제 뭐 육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5년 단임제로 바꿔가지고 김영삼도 해먹고 노태우도 해먹고 김영삼이도 아니 김대중이도 해먹었는데 그때 이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의 질이 어땠습니까? 김영삼은 그렇게 훌륭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물려받아 가지고도 깡통 차고 대한민국을 IMF 외환위기로 만들었고 김대중이가 한 일은 뭐예요? 국민들 몰래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현대 등쳐가지고 북한에다가 원자폭탄 만들으라고 돈 갖다 주다가 들켜가지고 이적 행위를 한 이런 정도의 리더십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정말 박정희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다른 어떤 리더십이 가능했겠느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지극히 참 불행하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정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마음 놓고 안심하고 이끌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정말 흔쾌히 그 동의하는 그런 이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아, 네, 저 박정서라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이승만 대통령님과 그 박정희 대통령님과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그 이승만 대통령님의 귀국을 막은 것도 박정희 대통령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이승만이 귀국을 했을 때 자신의 어떤 그 위치가 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좀 귀국을 막은 건지 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그, 5.16이라고 이승만 그 대통령이 하와이에 계실 때 그 귀국을 하기 위해서 막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을 막은 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 이 박정희가 정말 이승만의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이런 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박정희가 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을 끝까지 막았을까? 결국은 돌아가신 다음에 또 오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저는 우리가 어떤 그 역사적인 상황을 그때 이거 왜 그랬지? 라고 하는 이 왜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고요. 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뭐 반일 정책을 너무 강하게 써왔어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1963년 12월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군정이 실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군정을 끝내고 민간 정부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윤보선하고 박정희가 거의 뭐 15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제 박정희가 승리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칼을 뽑고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주장한 게 이 일본과 수교를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경협 자금을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전 국민이 다 반대했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당시 박정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한일 수교에 찬성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전 국민이 거국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 고향에 갈래, 나 죽어도 한국에 가서 죽을래. 그런데 아니 박정희 대통령도 그 노인네 뭐 이미 다 끈떨어진 사람 뭐 한국에 와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 이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꺼낸
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경제 협력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좀 반석에 올려놓자라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뭐 이 정권이 지금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반일의 화신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귀국을 했을 때 과연 이 정권이 이 이승만의 이 귀국을 지탱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결국은 그러한 부담을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하는 순간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꼴이 돼서 이건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을 허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시를 하면은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면에서 우리 역사를 봐야 된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을 그 답변 통해서 너무 시원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네. 항상 궁금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은 정규 과정에서 사실 다 배웠어야 되는 과정인데, 이제 늦게 배우는 입장에서 근현대사의 뼈대를 잡아 나가는 작업이 이승만, 박정희, 뭐 전두환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 좀 그 당시 정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방향성이나 지향점 같은 걸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이승만한테는 반공 안보에 대한 김창룡, 그 당시에 이제 신현학 부흥부 장관님은 이제 국가 부흥 관련, 그리고 박정희의 산업화에서는 김재관, 그리고 신현학 장관님도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것도 신현학 장관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조명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인간이 모든 것을 만기칠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정말 그 일종의 그 참모들을 어떻게 구상을 하느냐, 이게 이제 이 대통령의 업적을 아주 빛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의 지도자와 부하론이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꼭 이 책을 저는 읽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도자와 부하론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도자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만기치려면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재임하는 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나하고 똑같은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모로 계속 발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조직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산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분신처럼 그 사람의 분야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끝없이 자리와 이권과 돈과 권력을 줘라. 그러니까 내 권력을 그만큼 분산을 시켜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쫙 있어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니까 그 모든 총합이 나의 업적이 되는 것이다. 그게 지도자와 부하론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 잘 발탁을 해가지고 많은 권한을 주고 많은 힘을 실어줘가지고 정책들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지도자는요,
누가 진짜 인재인지 누가 진짜 뭐 일을 그 도와줄 사람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인물 갖다가 앉혀가지고 이제 쫄딱 망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참모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이 천재를 불러다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권한과 책임과 돈과 조직을 붙여줘야만 이 사람의 천재적인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통령들 도와주고 많은 업적을 낸 이런 참모들을 연구해서 낸 책이 있는데 이 책의 결론이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정말 훌륭한 업적을 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업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도자가 이 사람의 자질을 보고 그 사람을 픽업을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임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전폭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절대 이런 일을 성공시킬 수 없다. 그래서 지도자하고 부하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느 지도자가 그런 인재를 만나는 것도 행운이고 이건 이 사람과 이 사람만의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국민들도 다 행복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하는 일은 정말 그런 인재를 발탁을 해서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리더가 덕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재들을 잘 발탁을 해서 잘 써왔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 인재랍시고 어디 임명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어디서 저런 것들만 골라다가 저런 자리에 앉히나 좀 절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이승만, 전두환, 박정희 다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승만이 서지 않으면은 그 위에 박정희, 전두환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박정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에서 되게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또 이승만은 박정희에 대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자전거 타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이제 힘이 붙이면 그 자전거를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가지고 타고 가고 그런 걸로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박정희의 고도 성장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박정희의 고도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이승만 시절에 각 분야에서 그야말로 정말 그 어려운 와중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고도 성장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요인들, 요소들 이런 것들 다 확실하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디딤돌 위에서 박정희 정부가 고도 성장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역사를 자꾸만 이승만 시대, 그 다음에 무슨 박정희 시대 이렇게 칼로 막 끊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강물처럼 쭉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연장선, 연속선으로 우리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승만, 박정희를 이렇게 나눠서 하기보다는 정말 이 당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가 정말 바보 같은 인간이었다면 그런 거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갇혀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박정희도 훌륭했고 이승만도 훌륭했다.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정권은 아무리 양보를 해도 저는 도저히 어떤
좋은 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인 게 너무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산 대기자님께서 신간으로 출판하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책이 예. 정말 중요합니다. 전두환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서부터 한강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막 하다가 1979년에 11.5국이라서 역사에서 퇴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퇴장을 할 때 한강의 기적이 완성된 상황에서 퇴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미완으로 끝났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2차 석유위기가 닥쳐가지고 이승만 박정희가 약 30년 정도 고생을 해가면서 만든 이 결과물들이 하루아침에 깡통이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닥쳤습니다. 이때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가지고 이거를 정말 업그레이드를 하고 주인을 막 바꿔가면서 막 이 국경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그 터전을 닦은 상황에서 삼정호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박을 쳤죠. 그래가지고 한강의 기적이 완성된 시기는 사실은 전두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시대를 우리가 역사적인 자리로 잘 자리매김을 해놔야 한강의 기적이 언제 성공을 해서 그 성공한 모든 결실을 전 국민의 호주머니를 불려주는 쪽으로. 그래가지고 전두환 정부 말기인 1987년에 갤럽이라든지 뭐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76%가 돼요. 이러한 탄탄한 중산층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의 결실을 전 국민에게 다 돌려준 그 결과물이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완성한 이 전두환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제자리에 앉혀놔야만 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전두환 시대를 그냥 우리는 악마의 시대, 무슨 무슨 살인마의 시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 하나 지금 없는, 할 수 없이 전화도 나서서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죽으라고 이 짓을 한 게 이 결과물이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5공화국을 입문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한번 쭉 읽어보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